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 TV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 TV에서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TV에서 본 적 있다. 맨 뒤에서 한 두세 분 손을 드셨는데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래? 왜 텔레비전에 나왔어? 당신 누군데? 전혀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전혀 본 적이 없다. 오늘 여기서 너 처음 봤다. 절반 이상이에요. MZ들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정말 여기만 해도 세대 간의 구분이 확연히 되네요. 저를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만큼 오래 묵으셨다는 뜻이 될 겁니다. 제가 아나운서 막 입사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 아주 중요한 방송이 맡겨졌습니다. 꽤나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중요한 방송 들어보실래요?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오리엔트 시계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콜사인 넣었어요. 콜사인. 아니 2초 3초 되면 끝나는 이게 제 첫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방송 전문 용어로 당시에는 콜사인 넣는다, 15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라서 모든 것들을 다 생으로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입사 막 했는데 스탠바이 근무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나운서들이 누군가 방송국 안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남자 아나운서들이 숙직을 하고 이제 막 입사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교대를 해요. 그리고 7시에 콜사인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콜사인 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걸레질을 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부원들의 책상을 닦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근무를 하는 라디오 스튜디오 부스를 걸레질을 했어야 했어요. 걸레질 하면서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 전문직으로 입사했는데? 나 아나운서인데? 내가 왜 걸레질을 하지? 그렇지만 또 그 시대가 그래 같이 생활하는 우리 동료들 책상 좀 닦아주면 어때? 이렇게 훈훈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몰랐으면 더 좋았을 사실을 제가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저희 편성국 사무실에는 전문 청소 요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 부서에는 여자 아나운서가 있다. 여자 아나운서들이 입사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여자들 있는데 너희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걸레질을 직원들이 하지 않는데 우리 아나운서 부서만 여자 아나운서들이 걸레질을 하게 룰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여자 아나운서 5명이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정식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의 제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됐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부장님, 이러한 사례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문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들은 하지 않는 일을 여자들에게 시킨다라는 이런 조건하에 걸레질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엄청 눈치 보면서 부장님 눈치 엄청 보면서 어떡하지 한 100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요, 회의를 사무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나운서들은 항상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방송을 하러 스튜디오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방송하고 나서 그 잠깐 사이에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라디오 부스 안에서 좀 궁색스럽게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부스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에 10명이 모여 앉았으니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더라면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까이 부장님, 차장님들이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막 목구멍으로 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요. 겨우 어떻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부장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을 다 뱉어냈을 때 어땠을까요? 정작 제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우리 부장님은 아직 그 표정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거 뭐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 옆에 앉아 계셨던 두 차장님, 이분들은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두 분이 저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화를 버럭 내도 두 분이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보다 우리 차장님이 막 얼굴이 벌게지면서 막 파르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불그락 하면서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선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그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 한 3년은 걸레질을 더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세대 간 소통 강의 의뢰를 받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수집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공무원 그룹에 강의를 하러 가서 과장님 세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요즘 공무원 세계는 어떻습니까? MZ세대와 소통 잘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과장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은 하루 종일 외근을 하고 돌아오셨답니다. 퇴근 무렵쯤 돼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신규 공무원이 결제 서류를 들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결제 서류를 내밀면서 빨리 결제해달라. 너기다느라고 뭐 퇴근 못한다.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결제 서류를 내밀었대요. 근데 이 과장님이 이렇게 딱 열면서 이거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규 공무원이 거기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라고 하면서 다른 세 분 과장님과 함께 이 세대 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세대 간 소통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눈 감고 그리고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높이. 자, 우리가 방향을 가리킬 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쓰죠. 검지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 볼 텐데요. 자, 북쪽을 가리켜 주십시오. 북쪽. 눈 딱 감고. 자, 앞, 뒤, 좌우로 동서남북 아시죠? 동서남북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계신 채로 눈만 살짝 떠보세요. 다른 사람들 봐봐요. 그대로 계시고. 북쪽이 좀 엇갈려 있죠? 이제 앉으십시오. 제가 나침반 어플을 통해서 북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북쪽을 정확히 맞히셨나요? 맞힌 분도 계시고 틀린 분도 계세요. 자, 그럼 저는 세대 간 소통 얘기를 하다가 웬 북쪽 타령일까요? 방금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북쪽이지. 다른 사람들 보고도 야, 너는 방향 감각이 그렇게 높냐? 이쪽이 북쪽이요. 그리고 제가 북쪽을 나침반으로 확인시켜 드렸는데도 지금 여러분 표정 중에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셨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애들 버릇없어 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을 상징화하는 문장처럼 돼버렸어요. 세대 간의 갈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이 세대 간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방향 감각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단정짓기 때문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MG니 뭐 X세대니 구분해 놓는 것도 뭔가 편가르기를 해놓은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이 있긴 하죠. 그러나 워낙에 요즘에는 그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뭐 X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넓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대에 속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까지 MZ세대 이렇게 묶어서들 표현들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1950년부터 64년, 물론 이제 그 구분 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통계청 기준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저는 억울하게 베이비붐 세대, 하마터면 X세대 될 뻔했는데 64년생이라서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 그리고 X세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자, 베이비붐 또는 X세대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냥 뭐 죄 지은 거 없어요, 우리. 네.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손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MZ세대다. 손들어 보십시오. MZ세대. 오, 좋아요. 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제가 사전에 알기로 우리 CMB에도 약 70% 정도가 MZ세대들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런 만큼 여기서도 분명히 눈에 보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세대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특성들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솔직하고 당당한 표현입니다.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서 감히 두 눈 똑바로 뜨고, 제가 그때 들었던 말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당당하게 그 세대에서는 표현을 한 것뿐이죠. 꼭 직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저희 집에도 MZ들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딸은 엄마랑 좀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자라면서부터는
딸에게 남편 뒷담화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언젠가서부터 제가 아빠 흉을 볼라치면 제일 먼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이혼해.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아, 진짜 너는 좀 엄마가 좀 말을 하면 아, 이혼하라고, 아니면 엄마 말을 하든지, 이거예요. 걔네들은 이혼 안 하고 살면서 말이라도 하지, 말도 안 하고 왜 나한테 뒷담하냐. 이게 그 MZ들의 이 솔직하고 당당한 표현의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흉볼 일이 갑자기 없어질 일도 없고, 그럼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 뒷담화를 하면서 제 스트레스를 풀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꾸준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원한다. 이게 또 MZ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으면 100이라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100이라는 노력을 안 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책임감이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100만큼의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책임 운운하거든요. 사실 MZ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그 책임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또 MZ세대들은 또 100만큼 노력을 하면 100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큼 노력했는데 200만큼의 보상을 줬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 땡큐죠.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기성세대들은요,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200의 보상을 줘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 사장님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좀 너무 과분합니다. 사장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땡큐. 굉장히 쿨하죠. 자, 그리고 비대면 업무 방식을 선호하는 거. 뭐 이거야 여러분들도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신기술과 친숙함. 사실 이런 신기술과 친숙함, 이런 것은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한 MZ세대들만의 장점이거든요. 잘 활용을 하면 조직이 조화롭게 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꼰대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베이비붐이나 X세대만에서 꼰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뭐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젊은 꼰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꼰대 자가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항목을 볼까요? 이 항목은 내가 정말 꼰대인가 하고 지표로 삼는데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나보다 어리면 바로 반말. 꼰대. 자,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꼰대. 지금 웃으시는 분들 나네 이렇게. 자, 내가 너 나이였을 때라는 말. 네, 그리고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리기 시작해. 꼰대. 자,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고 결국 정답은 내가 내려. 굉장히 여기저기서 탄성을.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답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멋진 상사인 척 하느라고 물어보긴 해요. 근데 결정은 제가 내려요. 저도 이 항목은 체크. 자, 쭉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항목들을 또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다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기성세대들이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
또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강박감을 갖지 말고 삽시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은 하면서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확하게 지적하되 가르쳐주면서 지적을 해주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몇 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서울로 2년 정도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중년의 주말 부부는 조상의 언덕이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그 축복을 제가 2년을 받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한 달 정도 살았을까요? 주말에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3명이 합숙 생활을 했는데요. 남편하고 이미 1년 전부터 와서 살고 있었던 선배 1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동료 1명, 이렇게 3명이서 합숙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그 1년 전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이 선배의 차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9시에 시동을 걸더래요. 도착했는데 9시 15분이 됐어요. 남편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따 형님,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에 시동 공개 9시 15분 돼버렸어. 그러지 말고 우리 정확히 출근 시간 맞춥시다. 내일은 좀 빨리 나갑시다. 해서 이 선배가 그러세 다음날 8시 45분에 출발했어요. 도착했는데 또 9시 15분. 그러니까 서울의 러시아워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배는 어떻게 했나요? 이미 1년 전에 와서 수많은 반복 끝에 최적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줬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자신이 창피하더래요. 그러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된 거죠.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선배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이 선배 내공 장난 아닌데? 와, 완전. 이러면서 그 선배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선배의 영원한 딸랑딸랑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선배는 분명히 라떼는 말이야, 라떼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1년간의 그 많은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움직이게 했으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본인의 경험을 조언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성세대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소통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마음 자세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자세, 관심입니다. 관심. 나와 다른 세대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관심이 방향을 잘못 들면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어째 결혼할 때 된 것 같은데 어째 안 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조금 친해지면 부모님은 뭐 하셔? 막 이런 질문. 남자친구 있어? 여친 있어? 이런 질문. 굉장히 사적인 그런 질문이죠. MZ세대들은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특성이 또 MZ세대들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그러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기성세대들은 이 점은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관심 갖냐? 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굉장한 팁이 됩니다. 원래 이 언어에는 그 사람, 그 세대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좀 같이 쓰면서 소통을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투리 엄청 쓰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표준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어 연습 엄청 했죠. 겨우겨우 아나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투리 내내 20년 넘게 써오던 한 소녀가 아나운서 되는 순간 완벽한 표준어 구사가 됐을까요? 게다가 저는 아나운서 되고 나서 친구들 만났는데 아나운서 됐다고 애가 갑자기 너네들 오늘 뭐 주문할 거야? 나는 까르보나라 먹을래. 너는 뭐 먹을 거야? 막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는 여전히 옛날처럼 나 오늘은 해장국이 땡긴다. 너는 뭐 먹을래? 아따 너는 아직도 그것을 못 벗어났냐? 막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이는 아나운서 돼서 티를 안 낸다고. 그러던 어느 날 생방송 중에 사고를 쳤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송신소 문제로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겨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날도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인터뷰 중인데 전화가 뚝 끊기는 거. 뚜뚜뚜뚜뚜뚜 생방송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왜 어찌까해 진짜.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너무 민망합니다. 얼굴 확 달아오르는 거죠.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부장님한테 약 30분간의 훈화를 듣고 아나운서는 그래서 평소에도 표준어를 구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나선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표준어에 점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도 혼기가 차서 이제 결혼을 했죠. 시댁에 갔더니 우리 시댁 식구들은 도무지 말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본연의 업무, 밥만 먹습니다. 숟가락 딱 놓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무슨 말을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댁이 어려운데 식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시댁이 가기 싫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시댁을 안 가게 되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가기 싫어, 힘들어, 어려워, 무서워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은 피할 수 없잖아요. 추석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시댁의 주방에서 제가 뭐 좀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가 네 어머니 우리야 너 처음부터 그 시집 우리 집에 아나운서가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야 우리 겁나게 부담스러우시야.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그 표준말 써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말을 못 하고 있어야 그냥 또 우리 힘들어야.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랬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댁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참 활동할 때라서요. 라디오 틀면 TV 켜면 나선이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제 얼굴에는 늘 분장이 돼 있고 방송에서 막 빠져나간 듯한 그런 복장으로 시댁을 가겠죠. 그리고 가서 어머니 오늘은 제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러면 어머니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댁에 갈 때는 옷도 완전 편하게 입고 사투리로 일단 인사를 했어요. 또 어머니 진짜 어머니 작년에 성편을 2대나 하셔갖고 그 다음날 나 근무하는데 어깨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한 대씩만 합시다 어머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추석 우리 어머니 이미 저 오기 전에 송편을 싹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니까 저 들으라고, 너희들 그 올해부터는 우리 집에 그 송편을 집에서 만들고 그런 일 없다. 에? 그냥 맛 있네 없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입을 막아볼 것이야 내가. 에? 그냥 처먹어. 그리고 요새는 산 것이 더 맛있이야? 막 이러면서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투리 쓰던 한평 소녀가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준어 구사를 하다가 또 이제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리 연습을 열심히 해서 시댁 식구들과 소통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해요. 제 기억에 2007년도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저쪽 뒤에 계시는 세대분들께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파키스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 탈레반들에게 피랍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에서 정보원을 그 협상가로 급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파견을 시켰냐면 그 탈레반들이 쓰는 토속어 파슈토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그 정보원을 급파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들 소굴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며칠간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협상을 한 결과 전원 석방으로 이끌어냈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MZ세대들이 쓰는 언어들 정말 못 알아듣는 말들 많죠. 또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달라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뭐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조어 테스트 가겠습니다. 자, 킹받네 아시는 분? MZ들은 당연히 킹받네. 이건 너무 쉬워요. 네. 자, 열을 많이, 아주 많이 받습니다. 킹받네. 자, 그 다음에 켈박. 켈박. 우리 MZ들도 좀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켈박. 자, 우리 책 받으시 켈박 아십니까? 켈박 모르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캘린더 박제. 약속이나 일정을 캘린더에 박제시킨다. 네, 업무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자, 전매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매추 하세요. 점심 메뉴 추천. 잔앗괴. 그렇죠. 많이들 아시네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끄럽고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행동들도 돈을 준다고 하면 움직이는 그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앗괴. 갑통알. 갑자기 통장 잔고가 빈 걸 보니까 알바해야 할 것 같아. 이것도 역시 우리 돈이 가장 없는 20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또 이런 실한 생각들도 하는 우리 MZ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마음의 자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자,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애지욕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공존을 잘 하고 살아가려면 그들을 사랑해버리는 방법이 최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입사원 면접을 했는데 MZ들이 굉장히 당돌하고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지원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원자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려운데요? 패스. 사장님, 저 채용해 주시면 1년 살아보고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그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사랑스럽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 MG의 자기 표현의 방법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시켰답니다. 저는 MZ 세대들의 그런 자기 표현의 방법을 존중해주고 또 공존하기로 마음먹은 그 대표님이 무척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MZ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경험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라떼, 꼰대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상렬 씨가 나와서 건배사를 하는데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건배사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는 지상렬 씨가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는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 제목입니다.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상대가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마음가짐, 이게 진심이라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심입니다. 열심. 제가 강사잖아요. 근데 강사는 그날 강의가 잘 풀릴 수 있는 청중인지 난감한 청중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어디로 강의를 가든지는 완전 관심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강의를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가본 그런 강의 의뢰였어요. 중학교 남학생들. 처음에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갈게요 하고 이제 갔습니다. 중학생 남학생들이 그 강당 안에 쫙 차 있었는데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있질 않아요.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소리는 질러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그림이 저를 더 겁나게 했어요. 남자 선생님들 한 5-6명이 큰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휘젓고 다녀요. 못 일어나라고 머리 걸리는 놈들이 다 걸리게. 그래도 좀 정리해서 강의시키겠지. 웬걸요? 아무리 해도 애들이 진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가시더니 오늘 귀한 강사님을 여기에 모셨더니 너무 막 이러면서 막 자제를 하면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정리가 안 돼요. 교장 선생님도 포기하고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셨습니다. 마이크 갖고 딱 서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도 외부 강사가 와서 서 있는데 좀 조용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써봐도 애들이 조용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아나운서만 좋게 할 것인데 못한다고 강사의 세계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디 가면 나선희 아나운서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반겨주고 막 기관장 쫓아와서 인사 오르는데 이놈의 식기들은 막 뭔 아줌마냐? 여기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왜 이 세계에 뛰어들었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 순간 그렇게 힘들게 도착하려고 애를 쓰고 왔는데 이 상황이 펼쳐지니까 제 상황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뭐 순탄하게 이렇게만 왔겠습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저의 여정들, 뭐 직원 관리 잘 안 되고 막 나가고 막 돈 빌려다 월급 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몰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맞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 내가 누군데? 저 여기서는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딱 던지고 나가면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뒤통수를 탁 치고 간 생각 하나가, 제가 뭘 강의해요? 소통 강의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자고 막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소통 못하고 마이크 던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선이, 너 강사 자격 없네. 네가 평소에 진정성으로 소통하자고 강의하고 다니잖아. 네가 한번 해봐. 여기에서 얘네들하고 한번 해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 만나려고 과속해서 여기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시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울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요만큼 나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던 녀석들이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스톱 모션이 걸린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러다가 한 녀석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순식간에 이 녀석들이 막 박수를 치고 휙 막 불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전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믿기지가, 아까 그 애들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들 중에서 2명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강의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 강의는 시골의 중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의 중학교는 공부 좀 할 애들은 이미 도시로 다 보내버린대요. 거의 부모님들 케어를 받지 않고 있는 애들. 그래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른 이유도 그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의를 해달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그런 메일을 2통을 받고 나니까 제가 강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사로서 그 강의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항상 강의를 하러 가기 전날 내일 대상들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오늘 또 사실은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요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일정하면 거기에 맞추면 좋은데 다양한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명 쏟아지고 촬영하고 있고, 이 상황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거기서도 강의를 해낸 사람인데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 열심. 내가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 서서 끝까지 소통하려고 진심을 다했던 것으로 소통을 했잖아요. 그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 겁이 나지 않아요. 지금 저 겁먹고 있는 거 안 느껴지죠? 겁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할 거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MZ들의 중꺾마 정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적으로 MZ들이 70~80%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은 그냥 선택이 아닌 거죠.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그들하고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 거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한 말입니다. 사랑이 살린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세대 간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소통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다지 어려움을 못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 안에는 그래도 사랑이 넘실대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삼심 솔루션. 관심, 진심, 열심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명제를 꼭 화두로 삼고 생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